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계를 어떻게 탐사하는가 그거를 배워봤는데 좀 생소한 게 많이 나왔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탐사하는가 그거를 배워볼 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이 소위 알고 있는 저기 외계인, 그게 이제 외계라는 게 이제 그 우주 바깥에 어딘가에 있는 뭐 또 다른 인간, 그걸 외계인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통틀어서 아무튼 뭐 그게 외계인이든 뭐 우주에 있는 세균이든 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주에서 생명체가 지구 말고는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학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어떻게 관찰을 하는지, 탐사를 하는지 그걸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자, 핵심 개념은요. 생명 가능지대, 딱 봐도 뭐 그냥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있는 그 지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생명 가능지대가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이번 시간 간단히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외계 행성계 탐사보다는 아무래도 좀 쉬워서 여러분이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별의 광도에 따라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영역이 지금 보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 영역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그 행성의 조건들이 좀 있는데, 뭐 여러분 이미 통합과학 같은 데 배워서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뭐 대기라던가 산소가 있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조건들을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그 생명 가능지대는 간단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그 구간을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생명체가 거의 여러분 몸도 그렇고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저기 1학년 때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물, 특히 액체 상태의 물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막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물며 그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빵을 갖다가 바짝 말려가지고 그냥 바깥에 냅두면 좀 썩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적셔갖고, 물에 적셔갖고 바깥에 냅두면 더 빨리 썩죠. 곰팡이도 빨리 생기고. 이게 그만큼 물이 생명체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좀 더러운 말해서 미안한데 양말 같은 것도 겨울에는 발냄새 별로 안 나죠. 그죠? 왜냐면 뭐 양말이 뭐 젖을 일이 없거든요. 뭐 비도 안 오고 뭐 땀도 많이 안 흘리고. 근데 이제 여름에 비에 양말이 젖거나 아니면 땀 흘려갖고 양말이 젖으면은 꼬랑내가 엄청나죠. 그게 세균이 더 습하고 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번식을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막 물웅덩이만 봐도 막 벌레들 엄청 넘쳐나죠. 아무튼 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 요게 생명체한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라는 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별이 있다고 해봅시다. 별이에요, 별. 별. 여러분, 선생님, 이게 사실 별 아닌 거 알죠? 아닌 거 아시죠? 저기 태양처럼 생겼어요. 별도 동그랗게. 자, 별 가까이는 뜨거워요, 차가워요? 당연히 뜨거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별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차가워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려면은, 자, 물이 지금 여러분 알 거예요. H2O인데, 이 H2O가 이제 보통은 이제 얼음 상태로, 고체 상태로 있으면 얼음이라고 하고, 액체 상태로 있으면 보통 물이라고 하고, 그죠? 근데 이제 기체 상태로 있으면 수증기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알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정확하게 말하려고 액체 상태의 물을 이렇게 하는 건데, 별이랑 가까운 데는 뜨거우니까 어떨까요? 뜨거우니까 H2O가 수증기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수증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그 100도씨라고 해야겠죠? 100도씨가 되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도씨가. 그러니까 물이, 우주가 100도씨라는 게 아니고 물이 100도씨 이하여서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그 영역,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해봅시다. 물,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멀면 추우니까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이 영역을 뭐라고 하느냐? 생명 가능지대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럼 우주 공간에서 여기가 100도씨고 여기가 0도씨구나,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우주는요, 온도가 굉장히 추워요. 싹 다 영하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행성이 있을 때, 그죠? 행성이 있을 때 그 행성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온도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간에 우주 공간이 100도씨, 0도씨는 아니라는 거. 그 행성이 있을 때 그 행성의 온도, 뭐 이런 거를 고려한 이제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보시면 저 태양 같은 것도 별이잖아요. 태양도 별인데, 태양이랑 이렇게 좀 가까운 데서는 물이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H2O가 액체 상태의 물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 라인, 그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생명 가능지대. 영어로는 뭐 골디락스 존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냥 생명 가능지대, 생명 가능 영역 뭐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멀리는 얼음으로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뭔지 알죠? 해양성이랑 천왕성인데, 얘네들은 죄다 거의 막 70% 가까이가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얼음 덩어리 위에 기체가 막 둘러싸여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는 행성은 태양계에서 뭐밖에 없다? 지구밖에 없다. 그래서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좀 중요한 그림인데, 생명 가능지대가 넓이, 그러니까 폭이 막 바뀔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저기 뭐 적당한 여기 별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태양이라고 해볼까요? 태양의 생명 가능지대가 여기라고 해봐요. 여기서 만약 행성이 있으면 그 행성에서 이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갖춰진다는 얘기예요. 자, 생명 가능지대인데, 만약에 태양보다 더 크고 막 엄청 뜨거운 광도가 큰 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생명 가능지대가 별이랑 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더 멀어지겠죠. 왜? 멀리까지 더 뜨거워지니까. 그쵸? 얘는 요까지만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되면 더 멀리까지 뜨거우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영역은 더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뭐가 달라지냐면, 이 폭 있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더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 폭이. 생명 가능지대가. 아시겠죠? 자, 알아두세요. 별이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더 어떻게 된다? 멀어지고 폭도도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럼 태양보다도 쬐끄만 별이 있다. 자, 그럼 생명 가능지대는 별이랑 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더 가까워지겠죠. 왜? 더 뜨거운 영역이 더 가까우니까 더 가까워질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폭도 더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초록색 요 영역 있죠. 초록색. 이 초록색 부분이 생명 가능지대를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sunlike라는 거, 이제 태양 정도, 태양이랑 비슷한 별들의 생명 가능지대가 폭이 뭐 한 요 정도라고 할 때, 그죠? 만약에 태양보다 더 밝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 폭도 더 넓어지고 생명 가능지대가 더 별에서 먼 곳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태양보다 더 쿨러, 더 광도가 낮은 별들은 생명 가능지대 폭도 작고 별이랑 더 가까이에 생명 가능지대가 위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맨날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의 광도가 클수록, 광도라는 거는 여러분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별이 내뿜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별 전체에서 내뿜는 총 에너지, 그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먼 곳의 형성, 먼 것뿐만 아니고 폭도 넓어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여러분 또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별은 광도가 클수록 질량이 크고 수명이 짧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광도가 클수록 질량이 크고 수명이 짧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앞에 거를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 자, 이게 이제 HR도라는 건데요. 지금 이 강의는 HR도 자세히 하자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아무튼
주계열성이라는 게 뭐예요? 주계열성? 주계열성이라는 게 이 온 우주에 있는 8, 90%의 별이 주계열성에 속한다고 했죠. 주계열성. 거의 대부분의 별이 주계열성이에요. 태양도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성, 초고성 이건 엄청 큰 별들인데 얘네들 아니면 이 백색외성은 쬐끄만 별들 이런 애들은 많이 없고 태양이랑 종류가 비슷한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 주계열성 중에서 주계열성도 크기가 다 다르다고 했죠. 자, 주계열성의 특징은 뭐였죠? 주계열성의 특징은 요쪽에 위치한 여기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들이 질량도 크고, 그죠? 그 다음에 광도도 크다. 그리고 이게 광도가 크다 보니까 너무 밝다 보니까 광도라는 건 여러분 별이 내뿜는 에너지를 말하잖아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수명이 짧은 거죠. 별의 수명이 빨리 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터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가 충전을 막 에너지를 엄청나게 막 빨리 막 내뿜는다 해봐요. 그럼 빨리 닳아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카톡이나 보내고 뭐 그냥 문자나 좀 보내고 이러면은 뭐 배터리 별로 안 다는데 뭐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면 수명이 더 빨리 다는 것처럼 별도 광도가 높을수록 막 돈 흥청망청 써갖고 다 없어지는 것처럼 수명이 더 짧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요 그림이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요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에서 생명 가능지대는 요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요만큼 폭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태양보다 작은 애들 보면 폭도 더 작고 여기서 더 가까운 데 위치하고요. 태양보다 더 광도가 큰 애들은 더 생명 가능지대가 먼 곳에 위치하면서 폭도 더 어떻다? 크다는 거. 요런 걸 의미하는 지금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는 이 지구만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태양이랑 지금 케플러 452라는 그 별이 발견이 됐는데 요 주위에서 또 행성 케플러 452b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요 A라고 할까요? 요 A랑 요 태양이랑 뭐가 더 광도가 클까요? 뭐가 광도가 클까요? A가 광도가 큽니다. 케플러 452가 광도가 더 커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뭘 보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엄청나게 넓죠.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먼 곳에 위치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더 먼 곳에 위치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발견한 저 행성 케플러 452 얘를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요 케플러 452라는 별을 지금 주위를 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생명 가능지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여기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를 하면 무조건 생명체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해도 중심별의 광도가 적당해야만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밝고 막 광도가 커도 안 되고요. 너무 이렇게 광도가 작아도 안 되고 한 태양 정도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적당한 별이어야지만 이게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액체 상태의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게 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뭔지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엄청 광도가 큰 별들은 가능성 없고 이렇게 작은 별들도 가능성 없고 광도가 적당한 크기가 적당한 별들만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별 근처의 행성에서.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봅시다. 왜 적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왜 적당해야 하는가? 자, 먼저 광도가 너무 큰 별들은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내뿜으니까 뭐가 문제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자, 광도가 너무 크니까 별이 빨리 죽어버려요.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그러니까 별의 수명이 짧다는 게 문제예요. 자, 별의 수명이 짧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보통 이 주계열성 중에서 엄청 큰 애들은 막 수명이 뭐 몇백만 년, 막 몇천만 년 요렇게밖에 안 되는 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화할 시간이. 여러분 그 생명체가 뭐 몇천만 년 만에 아메바에서 이게 아메바가 사람 되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아메바가 태어날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지구가 46억 년 전쯤에 탄생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그 박테리아,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죠. 얘네가 38억 년 전에 나타났고, 인류가 나타난 게 거의 뭐 한 얼마 안 됐거든요. 진화론이 맞다면. 근데 여기서 벌써 세균 나타나는데도 얼마 걸린 거예요? 만약에 이 이론이 맞다면 벌써 46억에서 38억이니까 8억 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테리아 하나 생겨나는데도 8억 년 걸리는데, 이게 만약에 별이 한 몇천만 년 있다 없어져 버린다. 그럼 생명체가 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도 없고 아예.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의 광도가 너무 크면 어떤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더라도 이게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거. 자, 그리고 반대로 너무 작아도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은 중심별이 광도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생명 가능지대가 가까이 위치하고 폭도 좁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했다 합시다. 그래도 생명체가 살기 힘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거리가 너무 가깝죠. 이렇게 되면 행성이랑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자, 이렇게 되면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동주기자전이라는 걸 하는데, 자, 동주기자전이 뭐냐면은, 이게 중력이 너무 세면은 한쪽만, 그 행성의 한쪽 면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거 지구인데 달이 지금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자, 달이 대표적으로 동주기자전을 하는 그 천체인데요. 자, 지구랑 달 사이는 되게 거리가 의외로 가깝기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갖고 달이 지구를 계속 쳐다보면서 공전을 하게 돼요. 자, 요걸 우리가 동주기자전이라 합니다. 동주기자전. 너무 세게 끌어당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음모론으로 우리는 달 뒷면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는 달 뒷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왜냐면은 얘가 여기 있을 때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려야 되나? 여기 있을 때도 우리는 요 뒤쪽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여기 있을 때도, 이게 그려볼까요? 이 뒤쪽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깃발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뒷면이 뭔가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막 음모론이 있고 했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달이 동주기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 동주기자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같을 동자, 주기, 같은 주기로 자전한다. 자,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은 운동을 우리가 동주기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은 여러분,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고, 공전은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아시죠? 근데 얘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뺑그르르 한 바퀴 돌 동안 이렇게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된다.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게 너무 세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세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저 초록색 화살표가 계속 지구를 바라보고 있죠. 저렇게 행성이 공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더라도 한쪽 면만 지금 태양을 바라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낮과 밤이 없어져요. 그러면 생명체가 살기 굉장히 힘든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너무 힘들어요, 생명체가 살기. 지금 왜냐하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1년 365일 내내 뭐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침인 거예요. 아침, 낮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냥 계속 밤인 거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없어져 버리니까 생명체가 살기 힘들어진다. 지구는 근데 어떻게 그게 저게 안 되는 거죠? 지구는 이 공전주기랑 자전주기가 달라서 이 지구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뭐
얘가 서 있을 때 똑같은 데 서 있더라도 아침이었다가 저녁이었다 밤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자전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되면 낮과 밤이 없어진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별의 광도가 너무 크면은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너무 작으면, 별의 광도가 너무 작으면 별이랑 너무 행성이 가까우니까 동주기 자전을 해서, 결론, 행성의 밤낮이 없어진다. 이해가 되셨죠? 요것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선생님이 가장 첫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액체 상태의 물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 애초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을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도 그 물이 왜 중요하냐? 물은 열 용량이 크다는 건 열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인 거고요. 여러분 저기 지구온난화 뭐 온실효과 할 때 배웠었죠? 수증기가 열을 엄청 많이 머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한테 굉장히 그게 큰 역할인 거죠. 그리고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다. 여러분이 뭐 몸속에서 뭔가 뭐 피라던가 뭐 아니면 영양소가 녹아든다던가 전부 그 물 속에 막 녹아갖고 이렇게 막 순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무튼 자, 근데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행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있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들 수 있는데 다른 조건들이 있어서다. 자, 두 번째 배운 게 뭐였어요? 중심별의 광도가 적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 보통 일반적인 별, 그 다른 말로 주계열성은 광도가 클수록 질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광도 질량 이렇게 묶어둔 거예요. 자, 그래서 별이 너무 밝으면 수명 짧으니까 생명체 진화할 시간 없고, 별이 너무 광도가 작으면 너무 가까이서 잡아 당기니까 이 하면서 한쪽 면만 바라보니까 낮과 밤이 없어져서 생명체가 살기 힘들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대기가 있어야 돼요. 대기가. 그죠? 대기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죠. 생명체가. 왜? 대기가 있어야지 산소, 이산화탄소 공급해서 생명체들이 호흡이든 광합성이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존 같은 게 있어야지 자외선을 차단해서, 그 해로운 물질들을 차단해서 이제 저기 생명체가 위험하지 않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오존층 생겼을 때 막 육상생물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대기가 없으면은 말했죠. 막 100도 넘어가고 영하 몇십 도 막 이하로 떨어지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온실 효과 따뜻하게 보호를 해줘서 우리가 이 고마운 대기 덕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자기장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 우주선이라는 게, 여러분 그 뭐 막 로켓 타고 날아가는 그 우주선이 아니고요. 우주 그 선, 레이, 엑스레이 할 때 그 선, 광선 할 때 선자예요. 우주에서 막 갖가지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막 안 좋은 고에너지 입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관통하게 되면 완전히 막 세포가 녹아내려 버리죠. 그래서 막 그거 배웠었잖아요. 초신성 폭발할 때 막 꽝 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고에너지 입자들이 나오는데, 그거 그냥 맞으면은 지구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행성의 자전축 경사와 공정궤도 이심률 변화가 심하지 않아야 된다. 보통 근데 그 자전축 경사 변화랑 공정궤도 이심률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는 주위에 있는 다른 행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행성의 옆에 딸려있는 위성 같은 애들이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달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달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뭐 그냥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게 그렇죠. 자전축 경사랑 공정궤도 이심률, 여러분 막 변화하면 일교차가 더 커진다, 작아진다,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 변화가 너무 심해버리면 생명체가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기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여러분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뭐 우리가 태어났을 확률은 뭐 저기 정자수대로 3억 분의 1이다. 여러분 절대 3억 분의 1 아니고요. 3억 분의 1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좀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 거의 0%에 가까운 확률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이 지구라는 게 사실 봤잖아요. 생명 가능지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하필 그 별 주위에 생명 가능지대 그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영역에 행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일단 그 확률도 적죠. 거기에다가 이 별의 질량도 그 수많은 별등 중에서 적당한 광도의 별이어야 돼요. 막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태양 정도로 적당한 별 딱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대기도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대기 막 너무 많거나, 그죠? 금성 같은 경우는 대기 너무 많아갖고 다 짜부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처럼 적당해야 돼요. 그죠? 거기다 막 산소도 있어야 되고, 그 대기 조성도 적당해야 되고, 자기장도 있어야 돼요. 자기장도 적당하게 딱 갖춰져 있어야 되는 데다가, 공전궤도 이심률, 뭐 지구 자전축 변화도 위성이 딱 자비리 잡고 있어갖고 적당하게 변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합니다. 굉장히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아주 희박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라 요거밖에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도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그런데 또 별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잖아요. 태양과 같은 별이 우주에 셀 수도 없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희박한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딘가 저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 중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요거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아직까지는 외계 생명체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데, 그게 이제 외계 생명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렇게 싸우는 게 보통 막 상대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별이 저렇게 많은데, 별이 저렇게 무한히 많은데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질 확률이 거의 굉장히 0%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꾸로, 아니 선생님, 이게 0%에 가까운 확률이니까 다른 데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별들이 너무 수없이 많다. 그래서 아직 모른다. 우리가 더 연구를 계속 해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태양계에서는 이 지구 밖에 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는 이 지구 밖에는 생명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양계 밖에서 외계 생명체를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 과학자들이 저 조건들을 갖춘 행성들을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몇 개 발견된 게 막 여러분 뭐 뉴스 기사에서 봤을 거예요. 뭐 슈퍼지구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외계 행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지금까지 발견된 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 다 배우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참고만 하세요. 이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만 하고 이번 시간 끝낼게요. 일단 지구는 뭐 당연히 생명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지구 말고요, 여러분 그 막 외계인 보면 보통 화성에서 온 외계인 많았죠, 영화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화성에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오, 유로파, 칼리스토, 가니메데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유로파라는 위성이 있어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화성이랑 여기 유로파, 그 다음에 토성에서도 제일 큰 위성이 뭐냐면은 저기 트리톤이라는 위성이거든요. 트리톤. 여러분, 요거 세 개에서 왜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자, 복습을 한번 봐볼까요? 화성에서는요, 일단 물이 흐른 흔적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물이 흘렀던 흔적. 그러니까 이 흔적만으로도 과학자들은 여기 뭔가 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뭔가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 가능지대에는 좀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여러분 그 화성 끝에 이렇게 막 하얗게 보이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거를 이제 극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극관이 저 드라이아이스, 여러분 저기 베라 가면 드라이아이스 주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얼린 그 드라이아이스인데, 드라이아이스에다가 플러스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얼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얼음이 있다는 얘기는
요게 과거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고 과거에는 생명체가 살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얼음이더라도 지구처럼 어디인가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유로파는요, 지금 목성의 위성 중 대표적인 하나인데, 4대 위성 중 하나인데, 그 표면이 얼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얼음 밑에 바다가 이렇게 존재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어쨌든 있는 위성이니까 여기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근데 여러분 좀 가끔 가다, 아니 선생님, 근데 아니 아까 전에 보면 이게 지구만 생명 가능지대라면서요. 근데 이 목성은 생명 가능지대가 아닌데 그 목성에 딸려 있는 그 위성인 유로파는 어떻게 이렇게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없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지는 거지. 여러분, 그 물이라는 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사실 0도씨부터 100도씨 사이에 어떤 그 행성의 온도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 온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게 일단 거의 대표적인 게 중심별. 그러니까 태양계 같은 경우는 이 태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이게 1차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온실 효과라던가 뭐 대기 조성이라던가 뭐 아니면 밑에서 뭐 화산이 일어난다던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렵고요. 여러분은 아무튼 그냥 생명 가능지대에 일반적으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구만 봐도 여러분 생명 가능지대인데 죄다 액체 상태의 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북극이랑 남극 같은 경우에는 막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막 하잖아요. 그게 조건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요, 물은 뭐 아직 발견이 안 됐는데 대기가 적절하게 존재를 해요. 여러분, 그 지구가 1기압인 거 아시죠? 지구를 1기압이라고 했을 때 화성이 막 0.02, 0.03기압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은 대기가 없어서 생명체가 살 확률이 좀 아주 적긴 한데, 이 타이탄 같은 경우는 1.5기압. 여러분, 금성 같은 경우는 막 95기압 이러거든요. 근데 타이탄은 보면 지구랑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이게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대기가 이렇게 두꺼운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대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뭔가 적절하게 온실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뭔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이 태양계 내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외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외계 생명체를 어떻게 탐사를 하는지 배워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 가능지대, 다시 말하자면 여기 별이 있을 때 별에서 가까우면은 수증기, 너무 멀면 추워서 얼음인데 뭔가 액체 상태의 물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라고 했고요. 그 생명 가능지대에 행성이 위치하더라도 무조건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뭐 중심별의 광도가 적절해야 된다던가 대기가 있어야 되고, 대기도 적절해야 되고, 자기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배워봤어요.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뭐 태양계 요 근처 뭐 별이라던가 요런 거를 이제 더 넘어서 은하 알죠?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인 걸 우리가 은하라고 하는데, 그 은하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말하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더라도 무조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